현대는 과학 소양과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사고란 무엇인지 과학적 사고와 적용되는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사고를 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확률적 사고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모르는 부분과 아는 부분으로 상황을 정리하여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확률 문제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몬티올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자, 몬티올이라는 사람이 진행하는 1990년대 미국의 인기 TV쇼였는데요. 이 쇼는 이 출연자에게 선물을 줍니다. 3개의 방이 있고 이 방 안에는 2개의 방은 염소가 들어있고 또 하나의 방에는 자동차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자에게 그 중에 방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이 그림의 경우는 이 출연자가 3번 방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자는 이 출연자에게 염소가 들어있는 방문 하나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기회를 줍니다. 자, 한 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방을 바꾸려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꾸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때 이제 어느 쪽이 유리하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꾸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처음에 정했던 그걸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확률이 똑같으니까 뭐 바꾸나 안 바꾸나 똑같으냐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3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꾸든 안 바꾸든 확률이 같다. 근데 그 확률은 3분의 1이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역시 바꾸든 안 바꾸든 확률은 똑같은데 확률은 2분의 1이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바꾸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바꾸는 것이 당첨될 확률이 2배가 더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따져보죠. 첫 번째, 확률은 똑같고 확률은 3분의 1이다. 자, 처음에 이 출연자가 자동차가 들어있는 방을 선택할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방이 3개가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방이 2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2번 방이나 3번 방이나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개 합쳐봤자 3분의 2, 1이 안 되거든요. 분명히 2개 합치면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틀렸다는 거. 수학적으로 틀린 이야기고. 그러면 2번을 이제 보면은 그러면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이다. 자,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확률은 똑같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택해도 뭐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경우는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확률이 이제 이 진행자가 방문을 하나 열었단 말이에요. 그죠? 방문을 열었는데 이 진행자는 어느 쪽에 염소가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염소가 있는 방문 하나를 열어준 거죠. 물론 2개가 더 염소가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이 사람은 알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잘못 열어가지고 자동차가 있는 방을 열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되죠. 굉장히 싱거운 게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행자는 반드시 어느 쪽에 자동차가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진행자가 방문을 열었다는 것은 이 방문을 열었을 때 이 방이 있을 확률이 3분의 1이고 이 방도 3분의 1이고 다 3분의 1인데 이 방을 열었기 때문에 이 확률이 옆에 방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 방을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이 방을 옮겨가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를 열어줘 버렸기 때문에 결국 2번 방은 확률이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선택할 때 이 방의 확률은 3분의 1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두 방의 확률은 3분의 2잖아요. 근데 하나를 열었어요. 그럼 그 확률은 이쪽으로 다 옮겨가야 되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답은 3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확률과 관련된 문제로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였던 O.J. 심슨 재판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O.J. 심슨은 미국의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상도 많이 받았고 실제로 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O.J. 심슨이 부인이 백인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니콜 브라운이라는 이 부인이 론 골드만이라는 사람과 이제 사귀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피살이 됐어요. 그럴 때 이 사건 현장에 이제 혈액이 발견됐는데 이 DNA 분석을 했던 결과 심슨의 DNA와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놓고 변호인단과 검사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데 그 논리를 한번 들어보죠. 검사 측의 주장에 따르면 O.J. 심슨이 범인일 확률은 99.99%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DNA가 일치할 확률이 1만 분의 1이기 때문에 실제로 O.J. 심슨은 이제 1만 분의 1을 뺀 1만 분의 9,999라는 이야기죠. 이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자, 그런데 변호사 측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변호사 측 주장은 이 사람이 O.J. 심슨이 범인일 확률은 3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왜 300분의 1이냐? 그 이유는 이제 LA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300만이나 되는데 그런데 DNA가 우연히 일치할 확률이 1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300만 곱하기 1만 분의 1을 하니까 300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 LA 인근에 이제 DNA가 같이 나올 확률이 있는 사람이 300명이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O.J. 심슨은 그 중에 한 명이니까 확률이 300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고 검사 측 주장은 99.99%니까 거의 100% O.J. 심슨이 범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를 놓고 생각하는 확률을 적용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어느 것이 과학적이냐 이것은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마트 계산대나 매표소 앞에서 줄서기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각줄을 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줄을 쓰는 것입니다. 왜 한 줄 서기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각줄을 서게 되면 중간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모두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일은 다른 줄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므로 평균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실험에 따르면 5개의 계산대가 있을 때 한 줄 서기를 하면 최대 5분의 1 정도 시간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스컬레이터의 경우는 한 줄 서기를 하는 것이 기계의 편마모를 유발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머피의 법칙은 서양에서 하려는 일이 항상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현상을 이루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 엔지니어 머피가 충격 완화장치 실험이 계속 실패로 끝나자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항상 잘못된다고 말한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머피의 법칙은 비과학적인 법칙일까요? 아니면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피의 법칙의 예를 들면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가면 내가 타야 할 버스가 방금 출발했다. 며칠을 벼르다가 세차를 했더니 그날 비가 온다. 지도책을 찾으면 항상 내가 찾는 곳은 책이 접혀지는 안쪽이나 귀퉁이에 있다.
차를 몰고 가다 한산에서 차를 세우고 볼일을 보고 나오면 양쪽 길에 차들이 밀려 있다. 잼을 바르다가 빵을 떨어뜨리면 잼이 먼저 바닥에 떨어집니다.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에서 줄을 서고 보면 거의 항상 내 줄보다 옆줄이 빠릅니다. 머피의 법칙 중 일부는 확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잼 바른 쪽 빵이 바닥에 먼저 닿는 것은 잼 바른 쪽이 무겁기 때문에 빵이 떨어지면서 반바퀴 회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빵을 그보다 2배 높은 위치에서 떨어뜨린다면 한 바퀴 회전하기 때문에 잼이 먼저 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마트의 계산대는 4줄 외에도 양쪽에 2줄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3개의 줄을 놓고 비교하게 되고 4줄이 빠를 확률은 3분의 1이고 옆줄이 빠를 확률은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므로 옆줄이 빠른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개수 세기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과자 봉지 안에 들어있는 과자의 개수를 세는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인체의 세포수를 세는 문제이며 세 번째 문제는 병 안에 들어있는 물 분자의 개수를 세는 문제입니다. 조리퐁 개수 세기 문제는 2001년 라디오에서 한 청취자가 봉지 안에 들어있는 조리퐁의 개수를 세어서 올린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이 글에 대한 댓글이 달리면서 널리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조리퐁 한 봉지 안에 들어있는 알갱이 개수는 몇 개일까요? 조리퐁 개수 세기 문제는 단기 사병이 올린 다음 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리퐁의 평균 개수는 1647개이다. 이 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댓글이 올라오면서 이야기가 엉뚱한 대로 흘러갑니다. 조리퐁 개수 세기 문제는 칼로리 문제로 옮겨가고 또 조리퐁을 말아먹는 문제로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조리퐁 개수 이야기를 다시 들고 나옵니다. 내꺼 조리퐁은 1860개에서 12개 더 많던데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개수가 1860개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맞장구 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엉뚱한 대로 흘러갑니다. 조리퐁 랜드에 따르면 조리퐁 한 봉지의 평균 개수는 1394마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만약에 조리퐁을 알맹이를 잰다면 어떻게 셀 것이냐 하는 것이죠. 실제로 조리퐁 크기도 다 다르니까 정확하게 센다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죠. 그렇다고 조리퐁을 하나하나 세고 있는 건 그것이 아무리 정확하게 센다 하더라도 봉지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숫자가 될 수는 없겠죠.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이 조리퐁 하나를 다 질량을 달아요. 그리고 나서 평균을 구합니다. 그리고 조리퐁 전체 무게를 그 질량으로 한 개의 질량으로 나눠버리면 개수가 나옵니다. 그렇게 세는 것이 보다 쉽고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많은 숫자를 세고자 할 때 그리고 그 수가 어떤 정확한 값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범위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평균이라는 양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편차, 이 표준 편차가 얼마가 있느냐 이렇게 결과를 써야 됩니다. 이것이 과학적인 측정 방법이에요. 조리퐁의 개수 세기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수를 세는 것입니다. 세포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세포의 크기나 모양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인체 세포수 세는 방법도 우리가 조리퐁을 계산하는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같은 방법을 쓰면 됩니다. 일단 세포, 인체 세포에 이제 종류가 많은데요. 이것들의 평균 크기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라는 걸 알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인체에는 몇 개의 세포가 있느냐? 우리 몸은 이제 전부 세포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이제 인체 부피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 부피를 좀 더 정확하게 잴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인체의 높이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대충 키의 크기를 2m로 잡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이제 원통으로 생각했을 때 이 반지름이 50cm 정도로 이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계산한 건데, 이렇게 계산해서 원통의 부피는 바이알 제곱 h 반경 제곱의 높이, 이렇게 계산하면 0.06 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의 부피는 이제 10 마이크로미터고, 거기가 이것이 이제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해서 뭐 육면체로 지금 계산한 거죠. 그러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 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인체 부피를 이 부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면 6 곱하기 10의 13승계, 다시 말해서 60조 개가 나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 몸 안에 세포가 대략 몇 개가 있는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인체의 세포수를 세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물 100ml 안에 들어있는 물 분자의 개수가 몇 개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로 방 안에 들어있는 공기 분자 수가 몇 개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비타500의 용량을 이제 100ml라고 한다면 결국 100ml 병 안에 들어있는 물 분자가 몇 개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물이라는 것은 이제 밀도가 1이니까 부피가 100ml면 질량은 대략 100g이 됩니다. 그런데 물이라는 것은 화학적으로 보면 수소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모여서 물 분자를 만듭니다. 자, 이런 물 분자가 화학적으로 1몰이 있을 때 이 질량이 18g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 100g은 몇 몰이냐 하는 걸 계산할 수 있죠. 18g이 1몰이니까 5.55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은 이제 이 18g이라는 것은 원자량으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산소 원자량은 1이고, 수소 원자량은 1이고 산소 원자량은 16입니다. 그리고 수소가 2개가 있으니까 이걸 다 계산하면 원자량 18이 되는데, 이 18이라는 것은 1몰의 수소의 질량이 결국 18g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몰이라는 이 양은 화학적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분자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타500 병 100ml 안에 물 분자는 몇 개냐? 5.55몰 곱하기 1몰당 6 곱하기 10의 23승이니까 곱해주면 3.3 곱하기 10의 24승계의 분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물질의 양을 알면 바로 그 안에 분자가 몇 개가 있는지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방 안에 공기 분자가 몇 개가 있느냐, 이것도 이런 방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체중의 3배를 들어올리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개미는 쉽게 들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개미가 인간보다 더 힘이 세고 체력이 더 좋다는 뜻일까요? 크기가 다른 물체를 비교할 때는 반드시 그 축적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적의 축적비는 길이 축적비의 제곱배로 늘어나고 체적의 축적비는 길이 축적비의 세제곱배로 늘어납니다. 영국의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풍자소설 걸리버 여행기에서 걸리버는 인도양에 있는 가상의 섬 릴리폿을 방문합니다. 이 섬의 주민은 키가 걸리버의 12분의 1밖에 안되는 소인들인데, 걸리버는 국빈 대우를 받아서
매 끼니마다 소인 1728인분의 식량과 음료수를 제공받습니다. 이 양은 어떻게 추정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양은 걸리버에게 적당한 양일까요? 아니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양일까요? 벌새는 체중비로 볼 때 인간의 70배를 먹는다고 합니다. 벌새는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것일까요? 벌새가 이렇게 많이 먹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입니다. 벌새는 체중 때문에 꽃에 내려앉지 않고 공중에서 정지 비행을 한 채 꿀을 빨기 때문에 벌이나 나비보다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벌새는 온열 동물인데 인간에 비해 체구가 매우 작습니다. 벌새의 몸 길이는 6cm 정도인데 인간 키의 3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덩치가 작아지면 단위 체중당의 표피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열을 잃게 됩니다. 벌새는 이렇게 잃어버리는 열을 보충하기 위해서 많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서식지의 기후에 적응해 왔습니다. 열대와 온대 그리고 한대지방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비교해보면 몇 가지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항온동물인 포유류의 경우 같은 종인데도 털의 색깔이나 체중, 말단부의 길이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들이 거주지역의 환경에 적응하여 체형이나 체색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847년에 베르그만은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일수록 몸집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베르그만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사막에 사는 여우의 몸집의 크기는 온대 여우의 크기보다 작고 그리고 온대 여우는 북극 여우보다 몸집이 작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체표 면적의 비율이 이제 작아지는 것인데 몸집이 커질수록 에너지 소모량이 이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일수록 몸집이 커짐으로써 이제 체표로 잃어버리는 비율을 줄이는 것입니다. 추운 지방에 생활하는 항온 동물들의 체온 유지에 대한 적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렌의 법칙은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일수록 말단부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대지방에 사는 여우는 사막에 사는 여우보다 귀가 더 작고 그리고 북극지방에 사는 여우의 귀는 온대지방에 사는 여우보다 더 귀가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단부의 체표 면적을 줄임으로써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새로운 비누를 꺼내 놓으면 처음에는 비누의 크기가 오랫동안 작아지지 않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 눈에 띄게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비누나 화장지의 크기가 처음에는 천천히 작아지다가 시간이 갈수록 빨리 줄어드는 이유는 표면적과 부피 사이의 관계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변의 길이가 d인 구의 표면적 S는 4파이 D의 제곱으로 D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D'으로 반경이 달라지게 되면 표면적은 S'이 되겠고 그리고 이 길이가 길어진 비율, 이 축척비를 R이라고 하면 R은 D분의 D'이 되는데 이때 이제 S와 S' 사이의 표면적의 비율은 이 R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또 부피의 경우는 3분의 4파이 D의 세제곱으로 D의 세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이때 이제 부피의 증가 비는 R의 세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비는 R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축적비에 그리고 부피비는 축적비의 세제곱에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크기가 달라지면 상대적으로 면적 비율은 더 빨리 면적 비율보다 부피 비율이 더 빨리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축적비 R이 2인 경우에 표면적은 4배로 늘어나는 데 비해서 부피는 8배로 늘어나서 부피분의 면적비가 2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축적비가 3이 되면 표면적은 9배로 늘어나고 부피는 27배로 늘어나서 부피분의 표면적 비는 3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축적비가 10인 경우에는 표면적은 100배로 늘어나는 반면에 부피는 1000배로 늘어나서 부피분의 표면적은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표면적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비누나 화장지의 크기가 처음에는 천천히 작아지다가 시간이 갈수록 빨리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비누의 부피가 일정하게 줄어든다고 해도 비누의 크기가 작아지면 상대적으로 더 빨리 크기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슬러시를 만들 때 얼음을 갈아 넣는 이유는 잘게 나눔으로 인해서 표면적이 커지고 그래서 냉각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냉각 속도는 열의 방출에 비례하는데 열의 방출은 표면적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열의 양은 그 부피에 비례하죠. 그런데 얼음 덩어리로 있을 때보다 알갱이로 나눠지게 되면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 방출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더 빨리 시원해지기 때문입니다. 철근에 비해서 철조망이 빨리 녹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산화 속도와 관련이 있는데 이 산화 속도는 산화율과 관련이 있고 산화율은 표면적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철조망은 이제 가늘기 때문에 그만큼 표면적이 더 넓어졌죠. 상대적으로 금속의 양에 비해서 표면적이 더 커졌기 때문에 공기와 접촉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그래서 산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체중의 3배 이상을 들어올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개미는 자기 체중의 3배에서 30배를 들어올립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개미가 사람보다 힘이 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동물의 힘의 세기를 비교할 때 체중당 들어올리는 무게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축적비를 고려하여 상대적 힘의 세기를 비교해야 됩니다. 체중은 몸의 부피에 비례하는데 몸의 부피는 키의 3제곱에 비례합니다. 들 수 있는 무게는 팔 근육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는 키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축적비가 R이면 상대 세기는 R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체중의 3배를 들 수 있는 개미는 사람 크기가 되면 자기 체중의 몇 배를 들 수 있을까요? 자기 체중의 3배를 들 수 있는 개미는 개미가 1.2cm라고 하면 사람 크기는 180cm라고 했을 때 그 축적비는 1.2분의 180이 됩니다. 그래서 150이 되기 때문에 힘의 상대 세기는 이제 150분의 1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50분의 1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개미는 자기 체중의 50분의 1밖에 들 수 없습니다. 보통 인간은 자기 체중의 절반 정도는 들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개미보다 20배는 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는 다리가 매우 굵은 반면 개는 다리가 날씬합니다. 이 때문에 코끼리를 닮은 개도 없지만 개를 닮은 코끼리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체중은 키의 세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반면 이를 지탱해야 할 다리 근육은 키의 제곱에 비례하여 늘어나므로 체중이 증가할수록 다리의 굵기는 그보다 더 굵어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덩치가 큰 동물은 작은 동물과 체형이 다릅니다.